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중보건학을 공부할 강사 전유진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이 말을 알아두세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 개인, 개체, 개별 안 됩니다. 지역사회 주민, 아시겠죠? 여기 두 번째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통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다음은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보시면요. 환경보건, 질병관리, 보건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생충에 관련한 것은 질병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보시면 가족보건, 영유아보건, 모자보건, 가족계획 이렇게 좀 가족적인 분위기는 보건관리구나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보건, 의료보장제도 이러한 것도 보건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의 정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묶어서 외워두세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의 종합건강지표를 보시면요. 여러분 비례사망지수 시험에 잘 나와요. 비례사망지수는 뭐냐? 전체 사망자 수에서 50세 이상 죽은 사람의 숫자, 50세 이상 죽은 사람의 숫자, 비례사망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영아 사망률,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뭐냐?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이게 뭐라고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요. 출산한 1000명당 12개월 미만의 죽은 숫자. 12개월 미만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1살 이상 아니에요. 12개월 미만 혹은 1세 미만. 아시겠죠? 다음은 질병 발생의 원인 3요소. 병인 숙주 환경. 묶어서 외워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병인 숙주 환경. 다음은 질병 예방을 위한 단계가 있는데요. 1차적 예방 단계는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쓰셔야 되고요. 건강 증진 활동에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적 예방 단계는요. 치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3차적 예방 단계는요. 치료를 다 받고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활 활동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게 인구이다. 인구 증가의 문제점이 있어요. 3P, 3M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구, 환경오염, 빈곤. 영어로 P자를 따서 3P라고 하는 거예요. 3M은요. 영양 불량, 질병 증가, 사망 증가. 앞에 M자를 따서 3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구 구성 피라미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구 피라미드는 인구 발전형이고요. 인구 증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요. 유소년, 14세 유소년의 인구가 노년층의 인구보다 2배가 많다. 이거는요. 다산다사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 저개발 국가고요. 다산소사, 많이 낳고 적게 죽는다.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 피라미드형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노년층의 노년층의 나이를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형. 인구 정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습니다. 이거의 특징은요.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14세 이하 14세 유소년층의 인구가 노년층의 인구보다 2배 이상이 많다. 하지만 출생률과 사망률은 모두 낮다. 이거의 특징은요. 나중에 노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항아리형도요. 노인 문제를 야기시켜요.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항아리형, 이것도 선진국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항아리형도 선진국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퇴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선진국형. 유소년층의 인구가 노년층의 인구보다 적다. 2배가 적다. 말씀드렸죠? 아까 노인 문제 야기할 수 있다는 거. 별형, 별 모양인데요. 이거는 도시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별형이고요. 생산층의 인구가 50% 이상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로형, 표주박형 혹은 농촌형이라고 하는데요. 표주박 모형 보시면 허리가 잘록하죠. 왜? 도시로 일을 하러 떠났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다. 자,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학. 예를 들어 역학은요. 어떠한 집단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질병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관찰하고 이제는 그러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바로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발생 단계를 보시면요. 일단은 병원체가 있어야 돼요. 병원체가 뭐냐?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세균이 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리케차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병원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기 편한 공간을 찾아요. 이게 바로 병원소인데요. 사람의 몸이 될 수 있고요. 동물의 몸이 될 수가 있고 흙이 될 수가 있어요. 병원소의 3가지, 인간, 인간, 동물, 토양.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편하게 살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전파를 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전염을 시키려면 먼저 직접 전파는요. 신체 접촉했을 경우, 간접 전파는요. 계달물을 통해서. 이 계달물이라는 것은요.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이라던가 이불, 컵, 즉 세균에 오염된 물건들을 말해요. 그걸 계달물이라고 그래요. 간접 전파가 될 수 있고요. 공기 전파라는 것은요. 기침이라던가 재채기, 대화를 통해서 옮기는 게 바로 공기 전파예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이 병원체들이 새로운 숙주한테 이제 침입을 하는 거죠. 다음은 감염병 관리 보시면 절쪽 동물에 의한 매개 감염, 절쪽 동물이라는 것은요. 다리 많은 회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쪽 동물 혹은 절지 동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기가 옮기는 게 말라리아, 일본내염, 황열이 있어요. 여기서 말라리아는 열대성 풍토병의 대표적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리는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등등이 있고요. 쥐, 패스트라는 거 아시죠? 쥐는 석유효, 살모넬라증, 찌찌가무시 외워두세요. 그리고 가장 잘 출제되는 게요. 이 발진티푸스의 원인은요, 이예요. 이 아시죠? 옛날에 뭐 전쟁 때 그렇고 이제 머리를 안 감으면 그 해충, 다리 많은 해충 이예요. 그리고 감염병 분류 보시면요. 오염된 물이라던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세균성 이질이라던가 파라티푸스, 폴리오,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호흡기계 감염병은요. 공기 전파라고 보시면 돼요. 유행성 이하염은 볼거리고요. 그 다음에 백일의 인플루엔자, 풍진, 홍역 이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수공통 감염병은요. 동물이나 사람 서로 걸리는 것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공수병이 있고요. 다른 말로 광견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패스트는 쥐,
탄저는 양이나 말. 예전에도 동물과 사람한테 상호 상호 전파되는 전염병, 감염병이 뭐라고 불리냐?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좀 더 나아가면 뭐 공수병, 패스트, 탄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감염병도 잘 출제가 되는데요. 1군 감염병의 특징은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국민한테 해를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즉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1군 감염병의 6종류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장출혈성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을요. 다른 말로 5157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형 간염. 그 다음 제2군 감염병은요. 예방 접종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도 즉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10종 있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벅차고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꾸준히.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홍역 이 정도는 앞에 4개나 5개까지는 외워두세요. 그리고 풍진, 폴리오, B형 감염 아시겠죠? 제3군 감염병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감시와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19종 외우기 머리 아파요. 하지만 말라리아, 결핵, 한세병, 탄저, 공수병, 인플루엔자 이 정도까지는 익혀두세요. 그 다음은 제4군 감염병. 이거 알아두세요. 새롭게 발생한 신종 감염병이다. 이것도요. 즉시 신고하셔야 돼요. 다음은 4군 감염병 17종. 이거 묶어서 외워두세요. 패스트, 항열, 댕기열. 항열, 댕기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창 아시겠죠? 다음은 5군 감염병은요. 기생충 감염병 5군 감염병이라고 묶어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5군서부터는요.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기 쉽죠?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 폐흡충 이런 거 묶어서 외워두세요. 지정 감염병은요. 7일 이내 신고하시면 돼요. 기생충 질환 관리를 보시면요. 1 중간 숙주, 2 중간 숙주 있는데요. 여러분, 2 중간 숙주 보시면 개, 가재, 다리가 많죠. 여기 폐흡충, 폐 보면 모음자 복잡하죠. 즉 다리 많은 거 2 중간 숙주 개랑 가재이구나. 그렇게 연상작용 하셔서 외우시고요. 폐흡충은 해충이 폐에 기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흡충에는요. 간에 기생하는 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류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여러분 무구조충, 유구조충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소고기국을 끓일 때 어떠한 야채를 넣고 끓이나요? 물을 넣고 끓이죠? 소고기 끓일 때 무 넣고 끓인다. 오염된 소고기를 잘못 먹거나 그러면 이제 무구조충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 반대로 유구조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라도 확실히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돼지꼬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죠? 돼지고기 갈고리촌충. 그러면 민촌충은 소고기라고 보시면 되죠? 연상작용을 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예방대책 보시면요. 소독을 실시하셔야 되고요. 도마나 식기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외선, 즉 햇빛에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운 계절에는 생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병 관리 여기서 고혈압은요 140에서 90 수축기 유한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정상혈압 단위 알아두세요. 120에서 80. 당뇨는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고혈당인 거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가족 계획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가족 형성은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계획적인 가족 형성이란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바로 가족 계획입니다. 임신 중독의 3대 증상 보시면요. 고혈압, 부종, 단백뇨 묶어서 외워두세요. 부종 같은 경우는요. 몸이 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임신 기간에 따른 분만의 분류 보시면 유산,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임신 7개월 이전에 이제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사산에도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임신 이전 7개월 이전에 종결된 상태 유산. 조산은요.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 거. 한문으로 이를 조자예요. 28주나 38주 사이에 분만된 애들. 사산은요. 이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은 상태예요. 정상분만은요. 임신 37에서 42주에 출산한 것을 정상분만이라고 합니다. 이 정상분만의 주는 좀 알아두세요. 다음은 노인보건. 우리나라에서요. 노인보건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꼭 알아두시고요. 노인의 3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것도요. 경제 능력이 부족하고요. 질병 문제, 소외 문제가 있다. 노인의 특성을 보시면요. 나이 들면 시력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감퇴되고요. 귀도 잘 안 들려요. 청력에 장애가 오고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호흡기 장애를 동반하죠. 다음은 기후의 3요소. 기온, 기류, 기습 묶어서 외워두세요. 인간이 느끼는 쾌적한 기온은요. 16에서 20도고요. 인간이 느끼는 쾌적한 습도는요. 40에서 70%이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의 3요소 뭐라고 했죠? 기온, 기류, 기습. 인간이 느끼는 최적 기온은 16에서 20도씨. 인간이 느끼는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70%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기후의 4대 요소는요. 바로 복사열을 추가한 게 기후의 4대 요소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의 구성도요. 외워두셔야 돼요. 공기 중에요. 가장 많이 포함해 있는 게 질소예요. 78% 이상이구나. 그 다음에 산소 20% 이상이구나. 이산화탄소 0.03. 여기서요. 이산화탄소 이거는요. 실내 공기 오염이 얼마 돼 있나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기로 해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기호 알아두세요. CO2. 그리고 대기가 얼마나 오염돼 있나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아황산가스. SO2. 기호 외워두세요. 대기 오염 측정 지표. 그리고 일산화탄소는요. 이거 알아두세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가스이다. 연탄가스.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예요. CO. 이거랑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기호를 알아두세요. 다음은 대기오염. 1차 오염 물질은요. 대기로 배출되는 연기, 매연, 황산화 화물 등등인데요. 얘네들이 대기로 올라가면요. 자외선을 만나서 자외선의 영향으로 새로운 물질이 탄생돼요. 이게 2차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존, O3. 이거 알아두세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수질 환경, 수인성 전염병은요. 오염된 물을 섭취하고서 얻어지는 질병이에요.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유행성 감염 등이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다음은 수질오염 질환, 미나마타병, 이따이따병이 있는데요. 미나마타병은요. 수은에 중독된 거고요. 이따이따병은요. 카드뮴에 중독된 거예요. 이따이따병은요. 일본말로 아프다 그 병이래요. 아프다 병. 아시겠죠? 대장균은요. 우리가 수질오염의 지표를 삼을 때요. 바로 대장균 숫자, 대장균 검출 기준으로 수질오염을 측정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오염 측정 보시면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즉
여기서 보시면 BOD의 요구량이 높다. 이럴 경우는요. 오염이 된 거고요. BOD의 요구량이 낮다. 이럴 경우는 오염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호기성 위생물은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호기성균이라고 그래요. 다음은 용존산소 DO. 시험에 출제됐어요. 물 1리터에 녹아있는 유리산소의 양으로 오염을 나타낸다. 자요. BOD 요구량이 높을수록 DO가 낮은 경우 오염된 거고요. BOD 요구량이 낮을수록 DO가 높을 경우는 깨끗한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요. COD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 여러분 여기 용존산소, 앞전에 BOD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주택의 조건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주택은 남쪽이나 동쪽을 향해요. 하지만 북쪽이나 서쪽은 피합니다. 왜? 만약에 그 주택이 북쪽이나 서쪽을 향하게 될 경우는요.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요. 겨울철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 면적은요. 거실 면적이 7분의 1에서 5분의 1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입사각 28, 또 개각 4에서 5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입사각은요. 예를 들어 나홀로 아파트가 있고요. 앞에 건물이라던가 또 다른 아파트가 없어요. 그때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개각은요. 내 앞에 A동, B동 아파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는데 힘들겠죠. 그때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개각이라고 합니다. 4도에서 5도. 외워두세요.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그리고 배수가 잘 되고 지질이 건조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인공 조명은요. 단위를 룩스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미용실은요. 보통 75 룩스 이상이고요. 가정집은 100 룩스 이상이다 라고 외워두시고요. 초정밀 작업 시 700 룩스 이상. 이것은 이제 시계 만들 때요. 시계 만들 때 이게 그러니까 정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700 룩스 이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 18에서 마이너스 2는 16도죠. 18에서 플러스 2는 20도죠. 16에서 20도가 쾌적 온도이다. 이거 아까 해서 아시죠? 그 다음에 의복의 조건은요. 흡수성, 보온성,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요. 신축성, 이 조건들도 알아두세요. 산업보건의 정의를 보시면요. 모든 산업장의 근로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질병 예방과 건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보건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 소년 및 여성 근로자 보호 연령 및 규정 15세 미만은요. 근로자를 규제했고 사실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알아두세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은 1일 7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업병 분류 보시면요. 조명 불량 원인,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조명 불량했을 경우는요. 안구 진탕증, 눈 떨리면 말해요. 그 다음에 안정피로 근시가 걸린다는 거 알아두세요. 가끔씩은 원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틀린 답이죠?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보건행정의 정의, 공적인 활동으로 공공의 책임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행정활동이다. 이게 보건행정의 정의고요. 보건행정의 특성 외워두세요.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공공성을 지녀야 되고요.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봉사성, 교육성, 과학성을 지녀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알아두세요. 과학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 보건행정 분류 보시면요. 산업보건행정은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학교보건행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사업이 실시된 건요, 1977년도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